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이승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도 있고 또 변화하는 세상만큼이나 보험도 진화를 하죠. 이 보험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들과 또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를 위한 원픽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신 후 아래 나와 있는 방법을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인생설계 원픽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인사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분 한 분 인사와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나윤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손해보험 30여 개사의 다양한 보험 상품을 다루고 있는 12년차 보험 설계사 강나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설명해 주실 예정인데 어떤 보험들 또 낱낱이 파헤쳐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강지구 전문가님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의 필요성을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은 강지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주제 설명해 주실 예정인데 또 이 보험과 관련해서는 어떤 필요성들 강조해 주실지 궁금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은성 전문가님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보험은 보상이 전부다. 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는 보험 점검이 필수입니다. 보험 컨설팅 전문가 조은성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은성 전문가님까지 소개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우린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험은 운전자 보험입니다. 강나윤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실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들 담아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에 대해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보험은 평소엔 잘 모르고 있다가 사고나 청구할 일이 생기면 그때 잘 들어둘 걸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차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보장 내용과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이 운전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가입하는 두 가지 보험이기 때문에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차이는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자동차 보험은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이고요. 운전자 보험은 사실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다루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이 자동차 보험은 안 되어 있거나 자동차 보험의 갱신이 늦어지면 벌금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보험은 어떤 걸 보장해 줄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장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 신체 사고, 그다음에 자동차 상해, 자차 손해, 무보험차 상해 등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배상이 들어가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내가 운전을 하다가 타인을 다치게 해서 나온 치료비나 타인의 차량이나 재산에 피해가 입혔을 때 차량 수리비나 기타 재산 피해 등을 보장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신호가 바뀌어서 운전을 하는 와중에 앞차가 갑자기 멈추는 경우에 이제 안전거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앞차의 사람이 만약에 다쳤고 차량도 파손이 됐을 때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상대방의 병원비는 대인으로 처리가 되고요.
차량 수리비 등은 대물로 처리해 줍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상해가 있는데요. 이거는 운전자가 다쳤을 때 보장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자기 신체 사고보다는 넓은 자동차 상해로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자차 손해. 내 차가 파손됐을 때 보장을 해주는데요. 이 또한 자차 확대 특약으로 가입을 하셔서 보장의 폭을 넓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보험차 상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보험 차량에 의해 피해를 봤을 때 보장을 해주는 담보인데요. 한도는 최대로 보장을 받으시고 이제 자세한 부분까지는 사실 시간상 풀어드리지는 못하지만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이시라면 꼭 한 대는 대표님 명의나 배우자님 명의로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외제차가 많아져서 차량 수리비 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다가오는 여름철, 장마 기간에는 차량 침수 피해 등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는 경제적 타격을 많이 주기 때문에 손해를 줄여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은 저렴하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의 폭을 넓게 가져가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의무 가입인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주요 보장 내용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운전자 보험, 오늘 주제죠. 이 부분은 어떤 보험인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운전자 보험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선택보험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행정적 책임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운전을 1년에 한 번이라도 하신다고 한다면 꼭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망이나 중상해, 도주,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 특례법 예외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주요 보장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 이게 이제 주요 보장 내용인데요. 영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면허 정지나 취소에 따른 특약 또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제가 보상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고객분 중에 캄캄한 밤에 운전을 하시다가 어두운 옷을 입고 지나가다 보니까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이제 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차량이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걸어가던 보행자가 크게 다쳤고요. 그래서 다발적 골절과 장기 손상 등으로 인해서 여러 번 수술도 했고 그리고 이제 입원을 오래 했는데요. 이럴 때 자동차 보험의 대인에서는 상대방의 치료비는 보장이 되겠죠. 하지만 그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때 이 사고는 사실 이제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는 형사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이럴 때 운전자 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서 보장을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 이 모든 거를 운전자가 없다면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또한 이번 사고는 중상해에 해당하여 합의를 못하면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바로 이런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으로는 사람의 치료비는 처리됐지만 이 운전자는 경찰 조사를 받고 형사 합의도 해야 했습니다. 결국 합의금으로 5천만 원, 변호사 비용으로 700만 원을 들었는데요. 이분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 대부분을 보험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운전자 보험이 없었다면 한순간의 실수로 수천만 원의 비용과 형사처벌 부담까지 모두 혼자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요 차이점을 제가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가입 대상은 자동차 보험은 차량 소유자라면 누구나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운전자 보험은 면허증이 있는 운전하는 누구나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의무이고 운전자 보험에는 선택보험으로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장으로는 자동차는 피해자 중심, 운전자는 운전자 중심, 그리고 자동차는 보상 범위는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요.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이나 행정적 책임에 대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네, 자동차 보험에 적용해 시는 상대방 병원비나 차량 수리비 등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사망사고나 중상해 합의금 또는 변호사나
변호사 선임비나 벌금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사고 부담은 피해자 보상 주로 처리는 자동차 보험에서 진행이 되며 법적 책임이나 행정 책임은 운전자 보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자, 근데 설명만 들으면 좀 아쉽겠죠. 이 운전은 실생활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궁금한 부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님과 함께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자주 묻는 질문 중에 첫 번째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평소에 이제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또 무사고인데 굳이 운전자 보험에 내가 가입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답변 드리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고객님들도 이제 운전자 보험을 준비할 때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운전을 할까 말까 한다라고 해서 나는 또 운전을 너무 잘해서 나를 믿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사고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상대방 때문에 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단보도에 갑자기 뛰어든 아이들, 그다음에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자전거 등에 의해서 예측 불가한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럴 때도 책임은 운전자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좋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그 민식이법과 같은 그런 이제 중과실 관련 법률들이 계속 이제 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운전한다고 법의 책임까지 줄어들진 않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 꼭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운전 경력이 오래돼도 무사고여도 사고는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안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보장은 어느 정도 해주는 게 적당한지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네. 이제 사실 운전자 보험은 월 1만 원대면 충분히 보장이 가능한데요. 요즘은 기본적으로 대인 벌금 3천만 원과 대물 벌금 500만 원, 그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억 원, 변호사 선임 비용 5천만 원까지 현재 가입 가능한 담보 가득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네, 보장하면 좋을 담보들까지 짚어주셨고요. 또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됐을 때 운전자까지 이제 같이 가져가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답변 드리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네, 요즘에는 운전자하고 자동차를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안 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꼭 하셔야 하고요. 자동차 보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주로 다룹니다. 또한 형사처벌, 벌금, 구속방지 같은 리스크는 전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으로 이거는 꼭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보완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같이 가져가시기를 꼭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 세 가지로 좀 크게 정리를 해봤고요. 또 답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다시 운전자 보험의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도로교통법이 사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개정이 되다 보니까 운전자 보험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 운전자 처벌 강화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요. 요즘은 도로교통법이 점점 운전자에게 더 무겁게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같은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시에 가중처벌을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이면 징역형, 보행자 우선도로, 횡단보도에서 서 있던 보행자와 사고 시에 나도 100% 과실, 중대법규 위반 사고는 형사 입건, 벌점,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설마 내가 구속되겠어라는 생각이 통했지만 지금은 사고 한 번으로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점점 더 생활 필수 보험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말 이 생활 필수 보험이 됐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운전자 보험을 좀 가입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가입할 때 우리가 좀 체크해보면 좋을 팁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운전자 보험을 고를 때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 나와 있는 운전자 보험으로 내가 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으로는 보장 한도는 현재 나와 있는 최신 기준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인 같은 경우에
대인 벌금은 3천만 원, 대물 500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억 원,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 5천만 원 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안 돼 있으면 보완을 하시거나 새롭게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도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거나 이거를 새로 운전자를 준비한다고 해서 가게에 큰 부담은 되지 않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월 1만 원대로 운전자 보험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고 피해자 및 내 차량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 자동차 보험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운전자 보험은 사고 이후에 운전자가 가져야 할 법적 책임이나 행정적 책임에 대한 그거를 대비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보험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 보장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보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운전은 매일 하는 일상이지만 사고는 단 한 번의 순간으로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동차 보험은 보장의 폭을 넓게 보장하고 운전자 보험은 법적 리스크 대비를 리스크 대비를 하셔가지고 두 가지 모두 챙겨두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보험도 똑똑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리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주제로 실전 대비인 운전자 보험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알려드린 정보는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운전자 보험에 대한 정리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도 확인해 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두 번째 보험은 간병보험입니다. 강지구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간병비 보험 같은 경우 요즘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간병비 보험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간병인 보험은 요즘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많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오늘 시청자분들도 이해하시기 조금 쉽도록 간병비 보험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간병보험도 이제 필수가 됐군요. 사실 실비나 암보험은 필수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간병보험은 아직 낯서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간병보험은 왜 준비해야 할까요? 네, 먼저 사회 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분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시는 표처럼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곧 2026년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치료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생존율이 올라가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지만
이렇게 생존율이 오르고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계속 건강하게만 늙어갈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은 가족 모두가 한 지역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는데 자녀들은 취직을 해서 수도권이나 도심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나 서로 지역과 지역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가족 간병도 쉽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간병인에 대한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형제 자매들이 돌아가면서 간병을 할 수도 있었고 어머님들은 보통 주부님들이 많으셔서 서로 간병을 도울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어떤 특정 시간을 서로 간병해 주기는 더 어려워진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 아버지도 6남매로 형제 자매가 되게 많으시지만 요즘 저희 세대는 평균 2명 혹은 외동인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동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보험인데 요즘은 이렇게 사회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가족만이 이걸 맡게 되는 거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간병보험이 필요한 이유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이유가 더 있을까요? 네. 바로 간병비는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병원비 외에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간병비에 대한 사회적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 보험사에서 이 부분을 조금 커버할 수 있는 보장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 부분은 나에게 좀 더 적합한 상품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 아나운서님은 간병비가 얼마나 발생되고 계신지 알고 계실까요? 일단 평균에 하루 평균 10만 원 정도 소요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병원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시면 하루 평균 10에서 15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환자분의 중증도에 따라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제 지인분도 자녀가 4분이셨지만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을 때 각자의 생활이 있다 보니까 간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셨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도 같이 심한 시기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간병을 하기는 좀 어려우셔서 간병인을 고용하셨었는데요. 이때 대소변도 받아야 되는 중증 상태이셔서 하루 간병비는 25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한 달에 수백만 원의 간병비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감염이 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면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물가도 많이 올라서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간병비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년 만에 간병 비용도 3만 원이 상승해서 지금은 평균 12만 6천 원이 넘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대략 따지고 보면 매년 1만 원씩 상승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간병 비용은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큰 부담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간병 비용이 오르면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받아도 모자른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가입하실 때 일정 기간 동안을 유지하시게 되면 보장 금액이 체증되는 형태의 상품을 가입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체중형으로 가입 시 5년 후에는 120%, 10년 후에는 150%, 20년 후에는 200%까지 보상이 되는 체증 비용인데요. 물가 상승률과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비로 준비하실 때 같이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나운서님은 간병 어떤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실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간병이라는 키워드로 봤을 때는 부모님처럼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께서는 가입 후 바로 보장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가입을 시켜드리는 경우도 있고 자녀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직접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고 젊다고 해서 간병인 보험이 필요 없지는 않은데요. 제 고객님 중에도 30대 중반이신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해 다발적 골절 발생되면서 3개월 동안 입원과 수술을 반복하셨습니다. 이때 가입하신 간병인 보험에서 1,000만 원 이상 간병 비용이 지급되는데요. 고객님께서는 자동차 보험에서도 부상 등급이 높으면 추가 지급되는 간병인 관련 금액을 모두 위자료로 수령받으셨고 간병인 비용도 따로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가 되시는 부분 때문에 되게 만족스러워 하셨고요. 그리고 요즘은 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술 후에 일정 기간 동안은 간병인을 꼭 필요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부모님을 위한 보험이라기보다는 어떤 연령을 불문하고 가입해두면 좋은 필요한 보험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간병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사회 구조적인 변화 이외에도 물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대가 이유가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는 나이 불문 가입해야 될 보험 중에 하나다라고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우리가 이제 간병보험을 가입하고 싶을 때요. 병원에 입원을 해서 간병인을 고용하고 최종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면 되는 걸까요?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실 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첫 번째는 병원에 입원하시고 간병인이 필요하실 때 내가 보험회사에 바로 신청을 하면 연계되어 있는 간병업체에서 간병인을 투입해주는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병원에 입원할 때 간병인이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간병업체를 통해 간병인을 내가 직접 신청하고 간병인 비용을 지불하면 영수증까지 청구하면 보장이 되는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이 있습니다. 이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의 경우 아무래도 내가 간병인 업체를 직접 알아보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이 있고요. 간병인 비용도 모두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전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갱신형 상품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가입 후에도 보험료가 변동되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한 회사에서 하루당 20만 원씩 가입이 가능하시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사용한 간병인이 10만 원이어도 20만 원씩 계산된 금액이 보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이득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부분은 물가와 인건비도 같이 오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냥 이득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여러 보험사에서 중복으로 가입하는 분들도 요즘은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병인 사용 일당을 조금 더 찾아주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중증 환자의 경우 간병업체에서 간병을 거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병인이 지원되는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보다는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수술 후 치매, 선망 증상, 대소변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감염병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는 간병인을 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꼭 따져보셔서 본인의 상황에 조금 더 유리한 상품을 가입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혹시 아나운서님, 간호간병 서비스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 들어봤습니다.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간병을 해주는 서비스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종합병원 이상급의 병원의 경우 간병이 필요한 환자를 통해 통합간호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병동은 입원 시 1대1로 간병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요. 상주하고 있는 간병사들이 공동으로 간병을 해주시기 때문에 1대1 간병비에 대한 비용적 부담은 조금 더 감소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 보호자가 없어도 된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간호도 동일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병실보다는 입원 치료가 조금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통합 간호병동을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병실이 없이 대기하는 환자분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 간호 서비스 병동 입원 시에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는데요. 물론 간병인을 고용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만큼의 보상금이 지급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입원 일당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간병인 보험보다는 비용적으로 상당히 저렴하고요. 그런데 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중증 환자 서비스는 배제가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중증 환자들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실에 입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병인을 구하거나 자녀들이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 꼭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간병인 지원 또는 사용 일당 보험을 가입하면서 통합 간호 서비스 일당도 추가적으로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지금 간병보험의 필요성에 이어서 종류까지 알아봤는데요. 전문가님, 이제 보장을 좀 생각했을 때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생깁니다. 사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게 실손보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간병보험도 실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굳이 분리해서 이제 가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물론 실손 의료비가 준비가 되어 있으시면 병원비의 종합적인 부담은 줄어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보험사의 실손 의료비는 입원과 통원 치료 시 발생한 의료비를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하는 형태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 추가로 간병인을 사용한 금액까지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손 의료비는 실제로 내가 사용한 병원비를 보정하는 것이지만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은 내가 쓴 비용이 가입되어 있는 금액보다 적더라도 많더라도 가입된 금액을 그대로 보장하는 정액형 보장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실손 의료비만을 의지하시고 간병 비용을 해결하시려고 생각하신다면 어쩌면 좀 큰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간병 파산이란 말이 있죠. 간병인을 쓰다가 금전적으로 파산한다는 말입니다. 간병 지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간병을 하면서 지옥과 같은 경험을 많이 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간병은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같이 피폐해지고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문 간병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케어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서로가 원하는 부분이 충족되지 않아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병이라는 부분은 예나 지금이나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유병자 상품 중에서도 간병보험에 가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입원과 수술이 있으셨거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시더라도 맞춤형 상품을 알아보실 수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렇기에 간병에 대한 이 사회적 이슈는 계속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간병에 대한 대비를 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주변에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계신 시청자님들께서도 더 좋은 선택으로 더 좋은 보장 자산을 준비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실손 관련해서는요, 이 간병인 사용 금액까지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간병보험에 대한 중요성들 정말 많이 알아가는데 오늘 많은 내용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 안에서 좀 3가지 정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요? 네, 3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초고령 사회에 대한 준비로 반드시 간병보험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간병보험은 연령과 성별의 구별 없이 언제든 필요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비에서 제외되는 보장이 있으니 추가로 준비를 해 놓으셔야 확실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간병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간병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다면 이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 더 현명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두 번째로 노후를 대비하는 현실적인 보험인 간병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정보는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간병보험에 대한 정리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주제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세 번째 주제는 뇌혈관 질환 보험입니다. 조은성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우리가 암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보장에 대해 부족한 점에서도 자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뇌나 심장 질환에 대해서는 필요성뿐만 아니라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하는지 몰라서 준비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이 주제를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은 통계청 자료를 따르면 암 다음으로 현대인의 사망 원인 2, 3위로 차지하는 만큼 국민 건강에 아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2대 혈관 질환이라고도 하는데 그만큼 암 다음으로 우리가 꼭 준비를 해야 하는 질병이고 그중에 뇌혈관 질환에 대해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뇌혈관 질환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암보험은 필수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지만 이 뇌혈관 질환도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질환 중 하나인데 필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험에 대한 중요성 알아보기 이전에 이 뇌 질환이 왜 발병하는지 그리고 어떤 질환인지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설명해 주세요. 뇌는 전체 몸무게 2%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존재이지만 우리 신체의 에너지원의 20%를 뇌가 쓴다고 합니다. 이 뇌가 열심히 일을 하려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하겠죠.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이 됩니다. 뇌졸중의 졸자는 끝내다 죽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갑자기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걸 졸도라고 합니다. 즉 같은 의미로 뇌졸중에 걸리면 사람이 갑자기 쓰러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뇌졸중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환자뿐만이 아니라 환자의 가족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뇌졸중은 예고도 없이 준비도 없이 찾아온 후유장애라든지 또는 장애 같은 또 다른 시련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게 되면 결국 뇌가 손상을 입고 그에 따른 후유장애로 운동장애가 생겨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반신불수가 되기도 합니다. 언어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 이런 뇌졸중에 의해 치매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후유장애는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의 가족들의 삶도 철저하게 망가뜨려지게 됩니다. 뇌졸중에 걸린 환자들은 10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뇌졸중에 걸린 환자들은 10년 이내에 사망하는 확률이 44.7%이고 그중 30%는 기초수급자로 전락하거나 소득계층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뇌졸중에 걸리게 되면 당연히 치료비와 간병비는 계속 들어가는데 일을 하지 못하니 소득이 없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뇌졸중 환자 중 28.3%는 국가장애인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와서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주변에 보면요, 갑작스럽게 나이 불문하고 쓰러지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험을 준비를 해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필요성이 많이 크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인의 사망 원인 세 손가락에 꼽히는 데다가 문제는 뇌혈관 질환이 발병하게 되면 매우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게 특징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안 드시는 분들은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러한 질병들은 가족력에 의해서나 약물 복용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질병이 아닐 뿐더러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뇌졸중 같은 경우는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입니다. 뇌졸중 같은 경우에 응급수술부터 장기간의 재활치료까지 필요하다 보니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프면 그냥 치료받고 실비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이 전부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실손은 병원비 일부만 보장하게 됩니다. 비급여 항목이라든지 입원하지 않은 검사, 간병비 같은 거는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활비입니다. 일을 못하게 되면 당장 수입이 끊기고 가족 생활비까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 이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 결국 진단금과 수술비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준비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다면 내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을 안겨줘야 하는데 누가 내 가족이나 자식들에게 이런 부담을 안겨주고 싶어 할까요? 그렇게 준비는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뇌출혈, 즉 혈관이 터지는 이유가 뭘까요? 혈관이 터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고혈압 때문입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혈관이 터지는데 뇌 안에 있는 혈관이 터진다고 해서 뇌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2020년에 뇌 뇌출혈로 진단받은 환자 수는 총 56,539명으로 전체 뇌출혈의 55.2%, 즉 절반 이상이 뇌 뇌출혈 환자였습니다. 특이점은 이 뇌출혈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았답니다. 두 번째로 터지는 이유는 뇌동맥류 때문입니다. 뇌동맥에 생긴 혹이라는 뜻인데요. 뇌혈관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거나 조금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부위가 생기면 그 약해진 부위가 혹처럼 풍선처럼 꽈리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뇌동맥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물풍선에 물이 가득 차면서 뇌동맥류의 혈액이 통하게 되면 이 뇌동맥류도 점차점차 커지게 됩니다. 커지다가 못 터지면 빵 터지게 되고 그 뇌동맥류는 혹이 생겨버렸고 그 혹이 터진 거니까 지주막 밑에서 터졌다. 그래서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부릅니다. 이 뇌동맥류는 왜 생기는지 명확하게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혈관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이 뇌동맥류가 생겼다고 해서 증상이 없어서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생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져버리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은 이 뇌동맥류를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뇌로 연결되는 혈관에 혈전들이 쌓이게 되면 초기에는 우리가 평소에도 쉽게 겪을 수 있는 증상들이라 건강검진을 받기 전까지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나 더 위험한데요. 자다가 다리를 저린다든지 팔에 힘이 빠진다든지 두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겪는 질병들이라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건강검진을 통해 초기에 발병하지 못하면 뇌졸중이나 뇌경색까지 혈관이 막히는 증세까지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무서운 질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회복 기간도 길다고 하니까 더 걱정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험으로 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네, 겨울에는 특히 뇌출혈 조심, 여름에는 뇌졸중 조심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특히 여름에는 뇌경색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서 땀을 막 흘리게 되죠. 땀을 흘린다는 것은 체내에서 수분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혈액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 혈액이 어떻게 될까요? 끈적끈적해지게 됩니다. 혈액이 끈적하면 이 혈액끼리 엉겨붙어서 혈전이라는 게 생겨버립니다. 여름철에는 수분 손실로 인해 혈전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뇌경색의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 주제로 어떤 식으로 보험을 준비를 해야 우리가 잘 준비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을 초기에 발견해서 큰 병으로 악화되어 있는 걸 막아주고 치료도 빠르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내 보험은 혹시 뇌혈관 질환 진단이 아닌 뇌졸중 진단비만 가입이 되어 있는지 혹은 뇌출혈 진단비만 가입이 되어 있는지 현재 방송 보시는 분들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뇌가 뇌출혈 진단비 특약에 가입을 했다면 전체 뇌혈관 질환의 16%밖에 보상이 안 되고 뇌졸중 진단비 특약에 가입을 했다면 뇌혈관 질환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해 초기 질환인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았는데 나는 뇌졸중이나 뇌출혈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서 진단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초기에 우리가 발견하기 쉬운 뇌 뇌출혈이라든지 뇌혈관벽이 약해져 풍선처럼 부풀어 오는 상태인 뇌동맥류 여러 가지 등 초기 질환 진단을 받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우리는 뇌의 혈관에 어떠한 증상이 있더라도 진단금을 받을 수 있도록 뇌혈관 진단 시 받을 수 있는 진단금에 가입을 하고 이 진단비는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고 치료비나 수술비에 따른 특약들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보장하면 되는지 지금 간략하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진단비는 기본적으로 가져가되 보장 범위가 넓은 것을 선택해 주시면 좋고요. 또 부가적으로 치료비나 수술비까지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수술비나 치료비는 저희가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하면 될까요? 혈관이 터지게 되어 증상이 생겨서 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면 CT를 찍게 되는데 심각한 경우에는 3-4시간 이내에 도착하면 혈전 용해제 혹은 항응고제 혹은 항혈소판 제제 같은 약물을 쓰게 됩니다. 혈전 용해제는 이 혈전 덩어리를 녹여버리는 겁니다. 항응고제, 이 혈액이 응고, 굳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황응고제입니다. 피를 굳게 하는 거는 혈소판이 하는 겁니다. 혈소판을 막는 항혈소판 제제 같은 약물 투여가 우선시가 됩니다. 혈전을 녹여버리거나 아니면 혈액이 굳지 않게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인 겁니다. 무조건 약만 쓰는 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스텐트라는 그물 철망을 넣어서 이 혈전을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머리로 가기 위해서는 이 목을 거쳐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경동맥에 혈전이 생겼다면 여기를 살짝 째서 이 혈전을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직접 머리를 열고 혈전을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그만큼 위험한 질병인 만큼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뇌혈관 질환에 대해 예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뇌출혈이 터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고혈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내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시고 약물 복용을 통해 혈압, 당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시고 시청하시는 분 머리로는 모두 알고 계실 테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규칙적인 운동, 체중 조절, 스트레스 관리, 금연, 절주, 염분 섭취 조절, 채소, 과일 충분히 섭취하시고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한번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건강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당부의 말씀까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뇌혈관 질환은 가족력에만 국한된 게 아니죠. 나이 불문, 병력 무관 찾아올 수 있는 질환이니까요. 나중에 미래에서 닥쳤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좀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까지 명심해 주시고요. 지혜롭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보험인 뇌혈관 질환 보험에 대한 정리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서울경제TV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